오토바이. 마차세의 실직 기간은 11개월이었다. 1월 초부터 마차세는 고속물류로 출근했다. 입사 지원에서 8번 떨어지고 9번째 취업이 되었다. 마차세는 그 8개의 회사를 기억하지 못했다. 8개의 회사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마차세의 마음속에 뭉쳐 있었는데 채용이 결정된 고속물류도 그 8개의 회사와 구별되지는 않았다. 이 회사나 저 회사나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는 시장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마차세는 직장과 직업을 통해서 무언가 번쩍거리는 것을 이루기보다는 다만 임금을 벌기 위해 몸을 수고롭게 하는 행위만으로도 노동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입사 지원에서 계속 떨어지고 고속물류 회사에 지원서를 낼 때 마차세는 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수렵 채취하는 사내들이나 뱃사공, 마부, 어부, 연부, 목부들의 노동을 생각했다. 임금이 실물을 매게 하지 않고 근육의 수고로움으로 직접 물고기나 짐승을 잡는 노동이 더 편안할 것도 같았지만 몸의 힘으로 짐승을 잡는 일로 일용할 양식을 기약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들판에 사냥감이 씨가 마르고 사람과 사람의 틈바구니에 먹이가 있다고 할 때 임금을 받는 노동이 실물 수확보다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분명했으나 마차세는 현금으로 임금을 받을 때마다 신석기의 수렵 채취 노동을 떠올렸다. 사냥감은 보이지 않았고 사냥감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거리를 메우고 흘러갔다. 고속물류는 종합 운송업체였다. 백화점이나 기업체의 상품 배달 업무를 대행했고 일반 회사들 사이의 물품 거래, 서류 발송, 개인의 배달 심부름까지 위탁받았다. 고속물류의 배달망은 전국의 군과 읍 단위까지 깔렸다. 대량 유통되는 농수산물은 도 단위로 묶어서 8톤 트럭으로 실어갔고 대도시 안에서 유통되는 소규모 거래는 1.5톤 트럭으로 20kg 미만의 소형 물품이나 급한 서류는 오토바이로 운송했다. 마차세는 관리직으로 지원했으나 운송직으로 임용되었다. 면접을 마치고 일주일 만에 인사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운송직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고 2달 동안의 수습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훈련 내용은 운전 실습, 대도시 지리 파악, 교통법규 학습, 물건 취급 요령, 방문 요령과 장부 작성이었다. 운송직의 급여는 기본급 이외에 한 달 운송거리와 운송료 수입을 합산해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고 차량 연료비와 보험료는 회사가, 교통범칙금은 운송직원이 부담하게 되는데 그동안 운영 결과를 보면 운송직이 같은 경력의 관리직보다 연봉이 10% 정도 많은 편이라고 인사 담당자는 말했다. 인사 담당자의 전화를 받은 날 저녁에 마차세는 박상희에게 취업 조건을 설명했다. 박상희는 샤워를 하고 나와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었다. 오토바이 배달을 하겠다는 거야? 자영업은 아니야. 여긴 회사에 소속되어 있잖아. 고정급이 있고 보험료도 회사에서 내준대. 하지마. 너무 위험해. 너무 오래 놀아서 뭐라도 시작해야겠어. 1년도 안 됐잖아. 초조해 하지마. 다음 달부터 해운회사 사보 디자인 일감 맡겨둘 것 같아. 오늘 그쪽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했는데 느낌이 좋았어. 당신이 벌어서 우리 어머니 요양원비까지 내는 건 내가 견딜 수 없어. 뭐라도 해야지. 그래도 그건 하지마.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어떻게 견디냔 말이야. 길바닥이나 책상 앞이나 일은 다 마찬가지야. 먹이를 버는 거잖아. 박상희가 마차세의 표정을 살폈다. 마차세의 얼굴에 웃음기가 번져 있었다. 박상희는 그 웃음기가 기쁨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박상희가 헤어드라이어를 내려놓았다. 너무 오래 하지 마. 우선 시작해볼게. 길바닥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야. 마차세는 고속물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운송직을 수락했다. 마차세는 2달간의 수습훈련을 거쳐서 오토바이 운송팀에 배치되었다. 오토바이 운송팀 20명이 수도권을 각 방면별로 나누어 동선을 짜고 있었다. 회사는 마차세에게 오토바이를 지급했다. 배기량 150cc짜리 오토바이 뒷좌석을 화물칸으로 개조하고
거기에 최대 하중 80kg 정도의 물건을 싣도록 했다. 화물칸과 운전자 사이에 철봉을 막아서 화물을 로프로 묶고 고정시키도록 고안되었다. 철봉은 운전자 앞쪽으로 비스듬히 박혀서 오토바이가 달리면 화물은 앞쪽으로 쏠리면서 중량이 속도에 올라탔다. 화물의 중량이 저 자신의 무게로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는 구조였다. 아침마다 팀장이 방면별로 작업을 할당했고 방면 조장들이 수시로 오토바이들의 동선을 수정해서 지시했다. 마차세는 비교적 빠르게 길과 화물과 오토바이에 적응해 가는 것으로 방면 조장은 평가했다. 마차세의 하루 운행거리, 운행시간, 배송 건수, 연료 사용량, 물품 훼손 건수는 매일 저녁 방면 조장의 장부에 입력되었다. 마차세는 선임자들에게 배운 대로 도심지 교차로 신호등에서는 대기 차량의 맨 앞줄에 오토바이를 들이대고 신호를 기다렸다. 앞줄에는 늘 여러 회사의 배송 오토바이들이 횡대로 늘어서 있었다. 신호등 앞에서 급제동을 걸면 오토바이가 멈추어도 뒷자리에 실린 화물들이 앞으로 내달아서 속도는 뒤쪽에서부터 앞으로 쏟아지듯이 차체를 밀어붙였다. 브레이크에 눌린 바퀴가 길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차체가 위아래로 벌컥거렸다. 일렬 횡대로 늘어선 다른 오토바이들도 똑같이 벌컥거리며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가 바뀌면 오토바이들은 엔진 파열음을 쏟아내며 튀어나갔다. 한 줄로 늘어섰던 오토바이들은 신호가 바뀌면 직진, 좌회전, 우회전으로 흩어졌고 다시 신호가 바뀌면 다른 오토바이의 대열이 대기선상에 급정거하면서 차체를 벌컥거렸다. 핸들이 자주 흔들려서 오토바이 백미러 속의 세상은 불안정했다. 세상은 영상이 되어 그 볼록 거울에 비쳤는데 영상은 깨져서 흩어졌고 또 나타났다. 8차선 도로 전체가 자동차의 엔진음과 에어브레이크의 비명에 덮여 있을 때도 백미러 볼록 거울 속의 세상은 적막했다. 소음에 찬 거리의 이면은 아무런 소리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한 소리가 귀 속으로 건너오지 않는 무인지경의 적막이었다. 8차선 교차로 신호대기선에서 백미러를 들여다보면서 마차세는 중화기와 진지들이 눈에 덮이는 동부 산악고지의 적막을 생각했고 직장이 통폐합되어서 강제 실직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져 돌아가던 날 저녁의 적막을 생각했다. 여러 적막이 백미러 안에 겹쳐 있었고 신호가 바뀌면 마차세는 다시 엑셀을 당겨서 튀어나갔다. 방면 조장들은 오토바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했고 동선을 조정했다. 방면 조장은 오토바이를 오라고만 발음했고 작업 중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했다. 마차세는 방면 조장의 지시에 따라 수산시장에 가서 10kg짜리 생선 상자 5개를 뒷자리에 실었다. 기업체에서 거래처에 보내는 선물이었다. 북도로에는 교차로가 많았다. 푸른 신호가 살아있는 몇 초 동안 마차세는 엑셀을 당겨서 네거리를 건너갔고 자동차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컨테이너를 실은 8톤 트럭이 배기가스를 뿜어낼 때 마차세는 숨이 막혀서 시야가 흐려졌고 엑셀을 당겨서 트럭을 앞질렀다. 3번 오토바이는 5번째 교차로에서 인도 쪽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마차세는 생선 2상자를 3번 오토바이에 넘겨주었다. 3번 오토바이는 좌회전해서 이면 도로로 들어갔고 마차세는 다시 북도로를 따라서 달렸다. 자동차들은 작은 신호로 바뀌어서 앞차의 백미러 속으로 들어갔고 앞차는 그 앞차의 백미러 속으로 들어갔다. 자동차들은 신호대기가 풀리면 또 다른 대열로 편성되어서 좌회전, 우회전으로 흩어졌다. 헬멧 보안경 너머로 거리와 자동차들은 멀어 보였고 맹렬한 현실이 오히려 실물감이 없었다. 벤츠를 앞지르고 링컨 컨티넨탈을 앞지르고 버스, 택시, 트럭을 앞지를 때 헬멧을 쓴 머리통에서 흘러내린 땀이 턱 밑에 고였다. 마차세는 북도로 8구역 자매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와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세웠다. 마차세가 생선 2상자를 들고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자 경비원이 막아섰다. 경비원은 방문록을 내밀었다. 마차세는 소속 회사 차량 넘버, 주민번호, 출입시간, 주소를 쓰고 경비원에게 주민증을 제시했다.
이해하시오. 요즘 범죄가 많아서. 마차새는 아파트 1동 11층, 2동 13층에 생선상자 1개씩을 배송하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묶어놓았던 생선상자 1개가 보이지 않았다. 마차새는 경비원에게 물었다. 생선상자 하나가 안 보이네요. 혹시 못 보셨나요? 못 봤소. 주차장에 행인은 아무도 없었다. 유치원의 노란 차가 아파트 건물 입구에서 아이들을 내려놓았다. 여자들이 제 아이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상자를 묶었던 끈이 풀어져 있고 상자가 있던 자리는 애초부터 상자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다. 마차새는 박면 조장에게 분실 사고를 보고했다. 조장은 말했다. 신용이 중요하다. 다시 오대양 수산시장에 가서 생선 한 상자를 받아서 수취인에게 가져다 주라. 알겠습니다. 신속히 움직여라. 내용물과 가격이 잃어버린 것과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배송 중 분실 사고는 근무자 책임이다. 수당에서 제한다. 알겠습니다. 다시 배송하고 결과 보고하라. 알겠습니다. 마차새는 박면 조장의 지시를 이행하고 결과 보고했다. 저녁 8시 30분이었다. 박면 조장은 말했다. 마차새, 넌 오늘 허탕 쳤구나. 사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 더 줄게. 쉬운 거야. 이건 배송료를 너 다 가져라. 보너스다. 박면 조장은 백합아파트 14동 301호에 가서 물건을 1개 받아서 그 근처 코스모폴리탄 호텔 911호실로 가져다 주라고 지시했다. 아파트에서는 장년 남자가 작은 알약 1개를 종이에 싸서 내밀었다. 이걸 빨리 코스모폴리탄 호텔로 가져다 주시오. 급하다고 난리를 쳐대니. 마차새는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오토바이를 달렸다. 호텔방 도어가 반쯤 열리고 가운 차림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 안쪽으로 속옷 차림으로 침대에 걸터 앉은 여자가 보였다. 남자가 알약을 받으면서 말했다. 빨리 오셨구려. 고맙소. 남자는 1,000원짜리 3장을 내밀었다. 마차새는 밤 10시에 귀가했다.